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아침에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연휴 중에 연휴 스페셜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 3일 만에 스페셜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제 밤부터 폭우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비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분도 좋지만 사실 이번 그 연휴 중에 추석이라고 하면 사실 가을의 상징인데 그 더위가 여러분들 가을 같았습니까? 삼복더위를 방불케 하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는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은 많이 시원해진다고 하고요. 또 지금도 사실 어제 그제보다는 훨씬 시원해진 것 같아서 컨디션도 좀 벌써부터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또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저런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 그 스페셜한 내용으로 제가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미국 증시, 그 다음에 밸류업 지수, 그 다음에 텐드 오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게 또 무슨 내용인지 이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제가 삼형제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삼형제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최고치, 경신, 순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최고치, 경신, 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피벗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도 다우 지수가 그리고 S&P 500이 순서대로 형제의 순서대로 그 다우가 맏형이고 S&P 500이 두 번째 그리고 삼형제 중에서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이렇게 나가니까 그 순서대로 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피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피벗은 어쨌든 호재니까 추가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말고 그제 또 그 다우 지수 그리고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말고 그제 세 번째 막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급등했었었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다우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을 회복을 해야 된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을 회복을 하면은 나스닥도 다우라든지 S&P 500을 추종해서 최고치 쪽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이 예상되지만 어쨌거나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급선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말고 그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사실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었어요. 제가 어제 장마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목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5% 이상 급등을 했었었고 나스닥도 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에 반영이 많이 되니까 나스닥도 한 3% 수준으로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치를 경신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삼형제 중에 맏형인 다우, 두 번째인 S&P 500을 쫓아서 그 방향으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예상을 드린 부분의 흐름상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리뷰를 하시는 것이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하자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또 이제 목요일 날 급등한 만큼을 뱉어낸 건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요일 날 급등한 것만큼을 뱉어낸 건 아니지만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이라고 할 수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그 전날 한 5% 이상 그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한 3% 이내로 해서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어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아침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나 이렇게 그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에서 뭐 비커트 50pp를 인하한 그 피벗의 효과가 하루밖에 가지 않았다.
하루밖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또 뭐 그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런 논조로 해서 지금 논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빅커트의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초보적인 그리고 뒷북치는 사람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그 시황이고요. 말씀드렸었죠. 그 피벗이라는 거는 뉴 챕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S&P 500이 따라가고 있고 나스닥이 거기에 어느 정도를 접근해 가냐 이런 관점은 왜냐하면 이 피벗이 그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또 연말까지 추가적인 그 금리 인하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고 그 또 이제 아울러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 50bp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말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향성은 그 피벗의 방향성, 빅커트의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저께 급등했다가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뭐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빅커트의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초보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차트 왼쪽에 있는 나스닥 차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다우지수 삼형제 중에 다우지수하고 S&P 500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을 갱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연휴 그 시작 때는 그 지점쯤에서 나스닥이 그 다우지수라든지 S&P 500에 비해서는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연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치고 나가진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지난 방송에서요. 이 지금 주요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주요 이평선들이 돌파가 되고 나니까 피벗과 함께 그 목요일 날 이렇게 갭으로 급등을 했었었고 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수급선을 회복을 해야만 한국 증시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8월 달에 급락 장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때 경기 침체 어쩌니 해가지고 급락했던 그 상황에다가 반등했는데 이 반등 과정 중에 8월 말에까지 반등 과정 중에 이 수급선 여기가 수급선이에요. 위에 있는 선이요. 이 선을 그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초에 또 다시 무슨 경기 침체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다시 급락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했고 이제 피벗이 나왔는데 자 피벗과 함께 목요일 날 이렇게 5% 급등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5%가 급등했던 자리인데 역시 어떻습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수급선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관전 포인트 이거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한국 증시.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것을 돌파를 해야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돌파를 할 수 있냐 못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차트상으로 돌파를 하냐 없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거를 돌파를 못한다고 하면 그 AI 생태계에 또는 반도체의 경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돌파를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미션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118달러, 120달러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 수급선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그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이게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관전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있어요. 그 피벗이 시작됐고 금리 인하 50bp가 시작이 됐고 그건 뉴 챕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새로운 장이 열린 거다라고 제가 벌써 방송에서 서너 번 얘기를 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그 금리 인하는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성장주 반도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 기술주들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bp, 그 9월달에 50bp 가지고 아직 수급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이런 그 금리 인하의 추세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반도체나 나스닥이나 반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아까 삼형제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최고가 경신이 다우하고 S&P 500 그다음에 어떤 시차가 어느 정도 시차가 길게는 뭐 한 두 달까지도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뭐 한 두 달 정도 벌어졌다가도 결국에 다우나 S&P 500이 그 최고가 경신이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주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시차는 있더라도 나스닥은 그 최고치 수준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삼형제 첫째, 둘째, 셋째에 해당되는 나스닥은 그 첫째와 둘째의 그 최고가 경신 그 자리까지 쫓아가는 그러니까 여기 차트로 보면 더 여기가 최고가 정도 되겠죠. 7월 달이니까 이런 데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 이제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더군다나 그런 현상이 나타난 다음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나스닥이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거품이 용인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도 최고가를 경신이 되고 나면은 또 오버슈팅이 먼저 나오는 그런 지수가 성장주 기술주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다.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수급선을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 이것을 이제 더 지켜보셔야 되겠죠. 어제 이제 목요일 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오늘 새벽 여러분 여기 시황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이 제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증시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추석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전에 한국의 동시만기 그리고 긴 추석 연휴가 오고 추석 연휴 중에 피벗이 진행이 되고 피벗이 끝나고 나면 바로 미국의 동시만기일이 온다 그랬죠?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그 미국 증시가 미국 동시 만기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급등도 상당히 5% 급등이 굉장히 크게 한 거니까 조정의 성격도 맞고 그리고 그 동시 만기일 그 효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좀 나온 것도 맞고 자 그리고 또 그 다우 운송 지수 중에 페덱스 아시죠? 여러분들 페덱스 아시죠? 그 화물기 가지고 그 이제 택배 같은 거, 그 국제 택배 이런 거 우편이 아니고 국제 수송을 해주는 화물기 전용 물류 기업인 페덱스가 어제 뭐 장중에 뭐 15% 급락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글로벌 미국의 동시만기라고 연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다. 그리고 페덱스가 장중에 15% 급락하더니 지금 시간에서는 오히려 또 한 10% 정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역시 동시만기일의 영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다음 주에 이 수급선을 다시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자,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밸류업 지수 24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중요한 것들이 많네요. 24일 날 정치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뭐라고 하죠? 여당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대표라든지 여당 지도
그 지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고위원들 그 뭐 만찬인지 있다고 하던데요. 24일 날 그것도 있지만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밸류업 지수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는지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그 지수를 어떻게 산정한다 이게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그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그 알로이라고 하죠. 알로이. 리턴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그 ROI가 큰 기업들이 많이 포함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ROI가 큰 기업은 이제 그다음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자, 은행은 이미 사실은 이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 밸류업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제가 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대 마진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그 은행주는 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돼도 더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반면에 그 밸류업에 포함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현대차 같은 종목은 최근에 뭐 한 22만 원까지 주가가 너무 많이 단기에 급락을 했는데 그게 기회가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4만 원대까지 바로 지난주에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올라왔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니까 증권사들에서 그 이 밸류업 지수 관련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으로 현대차가 계속해서 여러 증권사들 유안타라든지 뭐 어디 몇 군데 증권사에서 현대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그 ROI가 좋고 ROE가 좋고 그다음에 그 주주환원 배당 같은 거 이게 주주환원 거버넌스가 좋은 기업이니까 밸류업 지수가 이제 24일 날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현대차가 지금 뭐 22만 원 제가 22만 원대를 맥점으로 말씀드렸는데 24만 원대에서 좀 이미 좀 올라왔는데 이게 좀 부담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기다려 보는 방법 또는 현대차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 현대차 패밀리 종목들이 있어요. 좀 현대차가 움직인 뒤에 나중에 움직이는 패밀리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텐더 오퍼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텐더 오퍼라는 말 텐더미 그 팝송 중에 텐더미 투나잇인가요? 뭐 그런 비슷한 그 텐더가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텐더 오퍼 좀 친절한 뭐 이런 뜻이에요. 오퍼는 제공한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친절하고 제공하고 여러분도 요즘 그 많이 나오고 있는 고려아연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고려아연 얘기를 좀 고려아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려아연 그 텐더 오퍼는 공개 매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 뭐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 제가 조명을 해드린 바가 있고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지난번에 금값 상승하고 구리값 상승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고려아연을 왜 사야 되는지 고려아연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그래서 두 개의 패밀리죠. 장씨와 최씨 집안인데, 이분들이 그 선대에서는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선대가 절친이었다고 하더라도 후대가 그런 그 정서가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업적인 이유, 정서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금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안 싸움이다 이런 차원 그런 흔한 얘기들 있죠. 흔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고려아연과 이 텐더오퍼 관점에서
이거에 대한 그 전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우리 스타119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뭔가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그 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라도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역시 그 공개 매수라든지 그 텐더 오퍼 이런 용어는 M&A라는 그 이제 M&A라고 하는 그런 그 테마, 증시 테마에서 이제 항상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는데, 이제 저 역시 우리 한국에서 M&A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IMF 97년, 98년 IMF가 오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또 큰 변혁이 왔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서로 합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M&A라는 말, Merger and Acquisition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저는 사실 M&A라는 말을 그 우리나라의 그 아까 IMF 97년, 98년 이때 등장하기 전보다 한 더 빠른 4년, 5년 전에 이미 그 M&A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원 경영학과 전공이고 세부 전공이 재무, 파이낸스니까 파이낸스에서는 역시 또 M&A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M&A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M&A에 대해서는 좀 이해도가 있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정작 한국의 IMF가 오고 나니까 기업의 이제 M&A라는 것을 경영 기법으로서 전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대두가 되게 됐죠. 또 그 M&A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IMF가 오니까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요구를 받았어요. 지금 GAAP라고 하죠. 그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걸 요구를 받다 보니까 그 국제 회계 기준을 또 그 기업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이제 그 정경련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사업들 중에 그런 일들도 해요. 그러니까 정경련의 역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와 경제의 막 그런 유착 관계를 먼저 떠올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기업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주로 했던 일이 좀 국제적인 일 그리고 이거 기획적인 일 그리고 또 이제 좀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사회 같은 것을 보는 거에 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 같은 거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큰 세미나가 있으면은 그걸 진행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을 좀 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적인 일의 그 부분에 있어서 M&A라든지 아까 국제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업들에게 알려줘야 되나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벤처 1세대 그때 이제 벤처붐도 IMF 이후에 이제 불어나면서 우리나라 벤처 1세대에 대해서 제가 그때 스페셜 방송에서 몇 개 기업들을 주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M&A 이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나라에 그 M&A 1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패밀리 네임만 적어놨는데 이게 성씨, 권씨, 윤씨, 성보경씨, 권성문씨, 윤현수씨 이런 분들이 자칭 타칭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전문가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정경련에서 이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저도 어쨌든 공부는 했지만 또 실무적으로 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기법들 같은 거를 들어보고 또 기업들에게 그걸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을 짜야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제가 거의 다 이렇게 만나본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이번에도 고려 아연이 그 대서특필 되면서 다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쩐의 전쟁 이렇게 나오잖아. 쩐. 저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쩐의 전쟁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건가요? 쩐이 사실은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더티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성보경 씨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끝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막 이런 딜 같은 거 이런 거에 이렇게 휘말리다 보니까 또 뭐 이런저런 막 구설수도 생기고 또 이런저런 그 사회적인 무리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말로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세 분 중에서 그래도 끝까지 그나마 제일 끝까지 최근까지 살아남으신 분이 가운데 계신 권성문 씨. 여러분들 권성문 씨 누군지 아세요? 권성문 씨가 누구냐면은 90년대 말에 미래와 사람이라고 하는 그때 굉장히 큰 테마가 하나 있었어요. 냉각캔이라고 하는 테마. 뭐 예를 들어서 그 냉각캔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저기 무스 같은 거 막 그 캔 있잖아요. 그 무스라든지 스프레이 막 이런 거 있죠. 좀 차갑고 그런 거 그 테마 그를 형성한 그 회사 미래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때 그 벤처, 지금으로 따지면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우리나라 최대 벤처 캐피탈 중에 하나였던, 그 KTB 네트워크를 인수를 하고, 이분이 KTB 네트워크의 이제 회장이 되시죠. 그리고 그 KTB 네트워크가 다시 변모를 해서 VC, 그 벤처 캐피탈 역할도 했지만 또 증권사로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의도에 가면은 예전에 KTB 빌딩이 있었는데 그 KTB 빌딩이 KTB 증권사 빌딩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KTB 빌딩이 거기 그 미원 빌딩 그 근처에 있는데 그게 지금의 이제 그 변신을 통해서 이제 권성문 회장은 이제 지분 다 넘기고 물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다올 투자증권 있잖아요. 지금 증권사 중에 다올투자증권이라고 있어요. 상장도 돼 있고 그 회사가 이 KTB 증권에서 변화가 된 그런 회사다. 이런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가 결국에는 이렇게 VC라든지 뭐 제가 이제 좀 주로 근무를 많이 했던 그 CRC하고도 관계가 크게 되고요. 왜냐하면 KTB 이런 데들도 지금은 VC라고 하지만 그때는 그 CRC 역할들을 다 했어요. 지금 그 한국기술자 KTIC라고 하는 그게 지금 SBI 계열 그렇게 돼 있잖아요. SBI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그 VC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올이라는 증권사로 이렇게 변화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번에 고려아연에서 갑자기 그 MBK인가요? 그 사모펀드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모펀드가 한쪽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그 영풍 쪽에서 그 사모펀드하고 결탁을 해서 고려아연을 66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쪽 반대쪽에서 이제 원래 고려아연 쪽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들은 아예 증권사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 증권사가 아예 붙어가지고 그 증권사가 화이트 나이트라고 하죠. 백기사. 그 역할을 하면서 66만 원이 아니라 거기다 더 얹어가지고 자기들은 더 얹어서 공개 매수하겠다. 또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M&A에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라는 이렇게 사모펀드의 등장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지금 이제 고려아연에 증권사가 개입하고 있고 또 사모펀드가 개입을 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이 공개 매수.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 매수라는 것이 공개 매수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이제 공개 매수는 텐더 오퍼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전에 한 2000년도 한 20년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옥션이라는 회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옥션이라고 그 코스닥에 그 이제 경매하는 회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옥션. 근데 그 옥션이 사실은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옥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장철에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좋으니까 굳이 뭐 상장이 돼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공개 매수를 해줘요. 우리는 상장 폐지할 거니까 뭐 지금 주가가 뭐 19,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한 21,000원에 공개 매수 해줄 테니까 상장 폐지하는 거 싫은 사람들은 이 21,000원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 자진 상장 폐지.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못돼 가지고 그 금융 당국에 의해서 퇴출되는 상장 폐지가 아니라 회사의 어떤 경영 전략상으로
전략상으로 인해서 그냥 자진해서 굳이 상장을 해 있는 것이 도움될 게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그 기존 주주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공개 매수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개 매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한 19,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19,000원인데 뭐 3만 원에 공개 매수할게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냥 19,000원이라고 하면은 뭐 한 2만 500원 뭐 이 정도 조금 얹어서 해주는 형태. 그렇게 해주는 정도지 이렇게 무슨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처럼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자진 상장 폐지 때 이 공개 매수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공개 매수가 크게 한번 이슈가 됐던 것이 그 SM 아시죠? SM 주가 그 주가 저번에 SM이 공개 매수 저는 그때 좀 SM 그 이수만 그 SM 아시잖아요. 거기에 네이버, 하이브, 카카오 다 이렇게 막 얽혀 있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 어디를 편을 들어주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뭐 공개 매수가가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 SM 주가가 한 2배 가까이 올랐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흑막이 있어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왜냐면은 이수만이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만한 하이브의 방시혁이든 뭐 김범수든 뭐 네이버 이는 다 한 다리만 건너면 알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SM을 가지고 그 경영권 다툼을 한 건가? 아니 이게 혹시 기획된 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보기도 했었어요. 왜냐면은 또 뭐 그 김범수 이런 분들도 주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쨌거나 그 좀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SM의 그 공개 매수는 좀 터무니가 없다. 왜냐면 좀 그 본질적인 가치보다 그 공개 매수 가격 자체가 좀 터무니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SM 그 상황으로 인해서 공개 매수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주가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 어떤 스트럭처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시에서 목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런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자진 상장 폐지라든지 이제 그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 SM에서 봤던 것처럼 이 프락시 그 경영권 분쟁이죠. 경영권 분쟁 자원에서 이게 되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모펀드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공개 매수가 천문학적인 숫자 막 2조 단위로 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게 가능한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그 영풍이 혼자서 뭐 고려아연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했다면은 돈이 없어서도 그렇게 66만 원당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조 단위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사모펀드라는 이런 이 과정 중에 사모펀드라는 것이 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게 조 단위의 펀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결탁이 되면은 이 공개 매수에 그게 대규모 공개 매수가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사모펀드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요. 이벤트, 제가 이쪽에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이벤트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이벤트를, 드리븐, 유도해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벤트를, 뭐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한다. 이 공개 매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제 사모펀드 하나 연결해서 어차피 사모펀드들은 경영에는 큰 관심 없고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사모펀드하고 결탁을 해서 우리 사모펀드 이 자금으로 해서 이 회사 공개 매수 해준다고 하면은 주가가 거기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전에 많이 매집을 해놨다고 하면은 바로 시세 차익이 나오니까 그런 구조가 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의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소액주주들의 그 거버넌스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그런 해석이
투자가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슨 거버넌스에 기여를 하고 싶겠어요. 그야말로 시세 차익인데, 그런데 이게 거버넌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ESG 경영을 강조하는 이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이 거버넌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니까 그 어떤 그 시장의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좌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분위기니까 이 이벤트 드리븐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장마감 방송에서 한 몇 주 됐죠? 한 3주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솔리시테이션 하는 회사의 그 임원하고 그때 잠깐 만났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그 솔리시테이션이나 이 거버넌스, 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교류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들의 지금 이벤트 드리븐 이거를 스트럭처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스를 알게 된다면, 그 주식을 선점을 해놓는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정말 악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솔리시테이션 하는 그 컨설팅 회사의 그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좀 깊게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어, 나 그래도 나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그 올바르지 않은, 말하자면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연루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주식시장, 증시를 움직이는 배경에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어떤 말하자면은 개미들 피 빨아먹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예전에 삼자배전 같은 걸로 그 펀드들이 바로 개미들 피 빨아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뭐 지금 VC들도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상장시켜 놓고 막 갑자기 공모가에 주가 반토막 나고 막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세네 개 상장 주식들 보세요. 그런 주식들 많아요. 그런 게 다 개미들 피 빨아먹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거는 올바르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용인이 되고 이런 구조가 가능한 시장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반대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 것도 뭐 옳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 조건은 어떤 조건 하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는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공개 매수 텐더 오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저기 하나글 하나갤러리 압구정에 있는 그 명품 백화점으로 유명한 하나갤러리아가 이제 그 저기 김승현 회장님 삼남 이제 그 공개 매수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한 1,000원 하던 주가가 1,600원대로 확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개 매수가 주가가 일약하고 딱 그냥 한 번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조건을 가능하게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고려아연, 제가 저번에 고려아연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주가 뭐 한 40만 원밖에 안 됐을 때예요. 지금 이제 66만 원, 70만 원 막 이렇게 됐잖아요. 양쪽에서 더 비싼 가격으로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화갤러리아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만약에 이 회사 가치가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20만 원에 공개 매수할게, 이렇게 나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66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공개 매수를 하겠다. 하나갤러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1,600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 회사가 그 1,600원에 공개 매수를 해도 66만 원에 70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현재 그 자산 가치라든지 수익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뭐 거품이 확 껴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공개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거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모펀드라고 하더라도 그런 딜에 개입은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강조하는 펀더멘탈. 어떤 종목들이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이 조건. 경영권 분쟁이 되려면은 지분 구조가 좀 팽팽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최씨 고려아연의 최씨 장씨 이렇게 그 일가처럼 지분 구조가 거의 뭐 30대 3, 30대 30 뭐 이런 식으로 팽팽한 구조 아니면은 현저한 저평가. 그쵸? 현저한 저평가 아니면은 대주주 지분이 약함. 거의 대주주 지분이 없다. 이러면 사모펀드들이 개입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장 기업들 중에 이렇게 나설 수가 있으니까 대주주 지분이 약하다. 자, 지분 구조가 팽팽하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두 개의 대주주가 있는데 그 지분이 비등비등해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대주주가 지금처럼 서로 공개 매수해가지고 지분을 늘리는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구조의 기업이라면, 그런데 가격이 현저하게 저평가가 돼 있는 가격이라면, 또는 그 대주주 지분이 거의 뭐 10% 이내로 해서 얼마 안 되는 기업이라면, 그런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런 그 지분 구조, 이런 주주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은 아닌가, 이런 투자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모펀드라든지 공개 매수라든지 이런 프락시 솔리시테이션이라든지 프락시 컨테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 드리븐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의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뭘 강조드립니까? 뭐 10년 이상 배당하고 10년 이상 배당하니까 회사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이상 배당할 정도면은 유보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현금 자산 같은 게 많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지금 증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주가는 만신창이가 돼 있다. 그럼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거야 하고 투자를 하고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사모펀드 같은 데서 나타나면서 공개 매수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냥 퀀텀 점프, 제가 쓴 어떻게 하라고 누구의 통찰인가에 그 소재가 된 퀀텀 점프 아시죠? 퀀텀 점프 하듯이 주가가 일약 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투자 이런 건전한 투자 속에서 내가 이런 건전한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다가 이런 기회가 다가오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다. 그리고 저는 이런 확률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로또에 당첨되는 거가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기껏해야 3천, 4천 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한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3천 개, 4천 개 중에서 한 10개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이 나오는 그 확률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로또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3천 개 중에서 10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게 나타날 확률 얼마나 높습니까? 가능성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 투자를 해보시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식들은 반드시 올라가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주말 스페셜 방송으로 조금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의 그 컨텐츠를 리뷰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주말 일요일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